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야 확실한 반전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상 회복이 시작된 11월 초와 비교해 확진자 규모가 2배 이상 크고 위중증 환자도 많아 의료체계 여력이 불안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지연에 최대한 주력하고 있지만 국내 우세종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 유행 감소세에도 안심할 수 없다며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규모가 2배에서 3배까지 급증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인 25만 1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다행히 입원 환자 증가세는 둔화했고 사망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강력한 봉쇄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난 10월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조기 종료 원인이 최종적으로 규명됐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내 헬륨 탱크가 고정장치에서 이탈하고 이로 인한 산화제 누설로 엔진이 일찍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망률과 직접 연관된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야 코로나19 상황에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현재 총 유행 규모는 감소세 초입이지만 아직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사망률과 연관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확실한 반전이 있어야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줄었다는 총체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규모와 관련해서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상 회복이 시작된 11월 초와 비교해보면 확진자 규모가 2배 이상 높고 위중증 환자도 많아 여전히 의료체계 여력이 불안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기준 국내 지역사회 오미크론 검출률은 1.8% 정도지만 해외 상황에 비춰보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2~3배의 확산이 빠르다는 평이 지배적이라며 보통 유입된 이후 한 달 이내에 우세종이 되는 경향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산세는 해외보다 느리지만 언제 속도가 빨라질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현재 국내 유행 감소세에도 안심할 수 없다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규모가 2~3배까지 급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제한, 격리 의무 등 입국 관리 강화 조치를 내년 2월 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항 중단이 추가 연장되고 격리 면제가 유지됐던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신규 판매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해당 항공편은 다음 달 20일 자정까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 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내년 1월 13일부터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적용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144만 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위험도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약 144만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다입니다. 특히 미국의 확산세가 거셉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환자 감염자가 크게 늘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미국 내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2%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1270명이었던 어린이 입원자는 이달 26일 현재 19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동부 4개 주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만에 5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간 역학 보고를 통해 지난주 전 세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많은 나라에서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올겨울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감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탓에 경계심이 풀어지며 독감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독감은 코로나19 덕분에 역대급으로 잠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강력한 거리 두기 등으로 독감이 전파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상황이 다릅니다. 병원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미 어린이 2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은 수도인 워싱턴 DC입니다. 뉴멕시코와 캔자스, 인디애나, 뉴저지 등에서도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겨울은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독감 시즌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Well, because of so little disease last year, population immunity is likely lower, putting us all at increased risk for disease this year, especially among those most vulnerable, including our children. 독감 환자의 급증은 의료 체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만으로도 힘겨운 병원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독감 증상이 비슷해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Big problem we're facing is that COVID can look a lot like flu, and that's going to create a lot of problems for our hospitals.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독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감이 나타나지 않아 경계심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 방역 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강력한 봉쇄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기준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만 9,800여 명으로 1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인 지난 25일에 10만 4,600여 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영국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만 9,400여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탈리아도 7만 8,313명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탄절인 25일에 종전 최고 기록을 2만 명 넘게 초과한 것인데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은 7.6%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산세에도 강력한 봉쇄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전인 27일 대형 행사의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책을 밝혔지만 야간 통행 금지나 개학 연기와 같이 강력한 규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은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입원 위험이 높지 않다는 초기 자료가 나온 이후 규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27일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높고 중증화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대응 방법을 놓고 세계적으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은 발병률과 전파율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고,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현재로선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다며 방역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존 벨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오미크론은 1년 전의 코로나와는 다르다며 중환자실이 꽉 차고 많은 사람이 숨지는 모습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고, 미국도 무증상 확진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등 출구 전략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향후 오미크론 감염자에 대한 통계가 더 쌓이면 대응 방식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도 5,0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정부가 주간 확진자 규모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수요일이 되자 다시 5,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이 되면서 평일 기준으로 5,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난 수요일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 2,000명 가까이 감소한 그 신규 확진자 규모이고요. 예. 그리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를 보더라도 12월 셋째 주에 6,865명인데 반해서 12월 넷째 주에는 6,101명으로 약 760명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8로 8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향성을 볼 때는 12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하고 그 이후에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 평일 기준으로 5,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7,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한 3주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이 수치에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5,000명대라고 하면 상당히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평일 기준으로 5,0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상당한 규모의 신규 확진자 규모이고, 유행이 감소세이긴 하나 아직은 유행 지속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위중증 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열흘 안에 위중증 환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확진 후에 1, 2주가 경과했을 때 보통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위중증 환자 오늘이 1,151명으로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진 규모 이 지금 현재의 위중증 확진자들은 지난 12월 3주차 그리고 4주차 이때가 확진자 규모가 최다를 보이던 시기거든요. 네. 이 시기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 위중증으로 악화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언급했듯이 약 한 2주 정도 후에는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분들이 현 시점에서 감염되신 분들 중에 위중증으로 악화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이라고 하는 상황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2월 셋째 주보다는 상당히 감소세인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현재 고령층에 대한 그 3차 접종률이 70%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약 2주 정도 후에는 현재보다는 위중증 환자가 확연히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감소세가 유지되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수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내년 1월 2일 현행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오는 금요일에 새로운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주목되는데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 유행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앞으로 내일과 모레 상황을 좀 더 보기는 해야 되지만, 예. 오늘과 유사한 수준, 즉 5,000명대 또는 5,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5,0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는 안정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확진자 최대 규모가 한 5,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 부족한 병상 문제가 그동안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코로나19 환자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병상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예. 따라서 가까스로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이 의료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 또는 다른 질환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는 위중증 환자 규모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신규 확진자 규모를 더 낮춰야지만 위중증 환자 규모도 더불어서 낮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차례 연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행 상황이 감소세에서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정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겠는데요. 또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6개월이 지난 방역 패스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건데요. 미접종자를 향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방역 패스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고음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백신 접종, 기본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입장이 불어댄다든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항체 수준이 감소하면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 특히 이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백신 접종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그 현재 유행 상황이 보다 더 안정화됐을 때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백신 접종을 12세 미만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12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세에서 12세의 경우에는 성인 용량의 3분의 1 수준 이렇게 접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나마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적어도 2, 3학년 정도의 연령대들은 표현이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만일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하더라도 부모와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 이하 연령대인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혹시나 발생을 하더라도 인지 자체를 못하거나 아니면 부모와의 소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건당국의 어떤 대응 방법 매뉴얼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성인들 접종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병원 방문을 했을 때 해당 증상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부모님들의 굉장한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신 수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미크론 관련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이들의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한 건데 방역에 위험이 되진 않을까요? 해당 부분은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자 72명에서 얻은 검체 17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전파 가능 기간이 비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델타를 포함한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일에서 10일로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라는 방안인데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격리 기간 단축이 추가 전파 측면에 있어서 100% 안전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역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회 활동 등의 경제 산업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심지어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5일로 단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왜 이렇게 좀 무리해서 단축을 시키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미국은 코로나19 상황, 특히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등장이 코로나19가 감기 수준으로 전락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앞서도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자주 일어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이렇게 돌연 변이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병원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오미크론이 그 바이러스 단계냐 아니면 중간 과정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과정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병원성 부분에 대해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는 병원성이 40에서 70% 정도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 수치로는 글쎄요 충분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성이 한 절반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이 델타보다 2배에서 최대 6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정 비율로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 절대 수치상으로는 동일하거나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2월에는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 유행 상황보다 더 안정화가 돼야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시행했을 때 오미크론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성급할 것 같고요. 안정화를 하는데 더 우선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교육 분야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초중등 학생의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교대생과 사대생이 학업 보충과 상담을 해주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또 저소득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평균 21% 인상하고 학습 교재와 EBS 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특별 지원비를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서민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621억 원 늘린 4조 6,5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을,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며 지난해 물류산업 종사자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항공과 수상운송업은 큰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항공운송업 매출액은 절반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운수업 조사 결과를 보면 물류산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6천 명 가까이 늘었고 매출은 10조 원이 뛰었습니다. 운송업 전체로 보면 물류산업의 영향으로 육상운송업은 종사자 수와 매출이 증가했지만 수상운송은 모두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항공운수업은 종사자가 20% 넘게 줄었고 매출도 51%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연 감소한 인구가 지난해 1년 누적치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기준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자연 감소는 3만 3,250명으로 지난해에 3만 2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누적 자연 감소 인구가 4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736명으로 1년 전보다 5.2% 줄었고 혼인은 7.7%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항암 치료를 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암 환자가
인구 2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9년 국내 암 유병자, 즉 암 환자가 215만 명 정도로 그 전에보다 14만 명 늘었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 암등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암 환자는 25만 4,718명으로 전년보다 8,844명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고 폐암과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1위였던 위암이 3위로 떨어졌고 2위였던 갑상선암이 1위로 올라선 겁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7%로 확인됐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 강원도 강릉 바닷속 공원에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낡아서 못 쓰게 된 장갑차를 인공 어초로 활용한 건데 이색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사근진 3km 앞 해상입니다. 바지선 크레인이 장갑차 넉 대를 수심 20여 미터 바닷속으로 잇따라 집어넣습니다. 물고기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스쿠버 다이버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육군 종합군수학교에서 폐 장갑차를 넘겨받은 강릉시는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 2달 동안 기름과 내부 구조물 등을 제거했습니다. 일반 육지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장비들이잖아요. 그런 걸 물속에서 보면 엄청 흥미롭고 재밌고. 이번에 장갑차가 투하된 곳은 강릉시가 8년 전부터 만든 축구장 158개 면적의 해중공원입니다. 앞서 2017년과 지난해에 설치한 폐허선 2척 주변에선 정갱이 떼와 해파리가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인공어초 184기에도 홍합과 산호 등 각종 해양 생물이 털을 잡았습니다. 신비한 바닷속 풍경에 연간 2만 명이 넘는 스쿠버 다이버가 찾을 만큼 해양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400톤급 침선호초 수중 설치 후에 해중공원 이용객들이 약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번 폐군수품 추가 수중 설치로 볼거리가 더 다양해지면서 강릉시는 해중공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년 가을쯤 해양 레포츠 문화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공위성으로 관측 장비가 없는 지역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AI로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를 추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위성 2비호가 관측한 에어로졸 자료에 AI 기술을 적용해 만든 지상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추정 농도 영상을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학원은 과학원이 산출한 미세먼지 추정 농도와 지상에서 관측한 농도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추정 농도 산출 기법을 이산화질소 등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시험 발사된 민간 로켓이 강풍에 제궤도에 오르지 못해 절반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29일 오전 11시 53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국내 최초 민간과학 로켓이 시험 발사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소형 로켓은 발사 뒤 10초가량 비행한 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관계자는 강풍의 목표 높이인 5km 상공까지 로켓을 올리지 못했지만 엔진 연소와 각종 센서 등이 작동한 것을 볼 때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한 로켓은 길이 3.2m, 지름 19cm, 이륙 중량 51kg의 소형 로켓으로 환경을 생각해 에탄올과 액체 산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로켓입니다.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가 청사 인근 커피숍을 중심으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다회용 컵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컵은 청사에 설치된 반납함에 넣어 재사용하게 되는데 공직사회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자는 겁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 직원들이 인근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형태의 다회용 컵은 인천시가 커피숍에 제공한 겁니다.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은 안 되지만 이 다회용 컵은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텀블러를 들고 오지 않은 날에는 이제 점심시간 내에 커피를 다 마셔야 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져서 좋고.
사용한 컵은 전문 업체가 수거해 세척과 살균 처리를 거쳐 다시 커피숍에 공급합니다.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 공유 사업에 참여한 시청 주변 커피숍은 21개 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싶어도 정작 다회용기를 공급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오시는 일반 시민분들도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보기만 해도 다회용 컵의 명칭은 인천 이음컵. 인천시는 내년 5월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회용 컵을 대신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요.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과 사용 금지를 통해 올 한 해 2만 6천 개의 일회용 컵 대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오는 2023년 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단체 등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오염수를 내보내기 위한 해저 터널 등의 공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23년 4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준비와 함께 일본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今年8月に取りまとめた当面の対策を具体化したものであり、風評を生じさせないための対策や風評に打ち勝つための対策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今後この計画をもとに政府一丸となってさらに対策を進めてまいります。 정부 기금을 지원할 어업단체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해양 방류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 주민의 반발을 가라앉히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돈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체는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주민의 이해도 합의도 없이 방류 결정 먼저 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果たしてそれを食べた人間がどういう風になるかというのがまだ全然研究もなされてないし、福島県民だけではなくて、これは日本全国の問題だし、世界の方々にも聞かなくちゃならない。真摯にやはり海は全部つながってますんで。 한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앞세워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조사단의 안전성 평가를 중간 보고서 형태로 내년 중 내놓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 타이완 등을 포함해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 여론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 10월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조기 종료 원인이 최종적으로 규명됐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내 헬륨 탱크가 고정장치에서 이탈했고 이로 인해 산화제도 누설돼 엔진이 일찍 멈춘 겁니다. 이성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위성 모사체 궤도 안착에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초기 조사에서 3단 엔진 조기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 저하로 확인됐습니다. 산화제 탱크의 압력 저하는 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 탱크가 떨어져 나간 것이 최종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누리호 조사위는 실제 누리호 비행 시 산화제인 액체 산소의 부력 상승으로 헬륨 탱크의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 탱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헬륨 탱크가 받는 부력은 비행 시 가속도에 비례해 증가하는데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설명입니다. 중력에 의한 부력은 고려를 하였지만 실제로 비행 중에 최대 4.3G에 해당되는 가속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G에 대한 그 부력만 고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헬륨 탱크가 움직이면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고 산화제 탱크의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해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헬륨 탱크 고정부와 산화제 탱크의 구조 강화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보완을 진행할 계획인데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 개선 방안이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이제 찾아가는 중이 되겠고요. 현재 논의한 바로는 5월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애초 내년 5월 0.2톤의 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누리호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로 보도했듯이 지난 10월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조기 종료 원인이 최종적으로 규명됐습니다. 원인이 규명된 만큼 기술적 보완을 거쳐 2차 발사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 공학과 교수 이성규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성규 기자, 누리호가 발사된 지 2달여 만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조사 과정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 누리호는 지난 10월 달에 발사가 됐었죠. 이 3단 로켓인데 이 문제는 3단 로켓의 엔진이 조기 연소가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그 목표하는 궤도에 올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절반의 실패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예. 11월 초에 그 1차 조사를 해보니 이 3단 엔진이 조기 연소가 종료된 거는 그 산화제 탱크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밝혔었고, 예. 그럼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냐를 놓고 이제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한 건 뭐냐면 산화제 탱크 압력이 떨어진 원인이 이 산화제 탱크 안에 그 헬륨 탱크라는 게 있는데 이 헬륨 탱크가 고정 상태에서 풀려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내부에서 충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산화제 탱크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산화제가 누설이 돼서 최종적으로 3단 엔진에 충분히 산화제가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엔진 연소가 조기에 종료가 됐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부터는 교수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헬륨 탱크가 이탈한 것이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헬륨 탱크의 역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로켓이 연소하려면 이제 산화제가 필요하고 네. 이제 산화제는 탱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급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빈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빈 공간을 헬륨이라는 그 불활성 기체가 그걸 채워가야지만 정상적인 그 압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예. 산화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탱크는 그 헬륨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헬륨 탱크가 실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이 그 부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속도에 의한 부력을 비례해서 가속도에 비례해서 이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누리호를 설계할 당시에는 이런 가속도에 의한 부력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네. 이게 원래 받는 부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거 고려하지 못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지돼 있을 때는 이제 부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워낙 자체 무게가 강하니까 네. 그냥 중력에 의한 게 대부분이니까 아래로 쏠리는 힘이 나타나지만 예. 이게 이제 발사가 시작되면은 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4.3G가 됩니다. 중력 가속도의 4.3배 정도의 그 가속을 갖게 되고 그러면 4.3G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G에서 4.3G로 플러스로 바뀌니까 굉장히 큰 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네. 그 헬륨 탱크가 이 발표에 의하면 위로 솟아오르려는 그 부력을 고려를 하지는 못한 채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헬륨 탱크가 이제 원위 위치에서부터 이탈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아까 보도하셨던 그런 그 산화제 탱크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나타나서 산화제가 그 누설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죠. 네,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그 부력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워낙 이제 이 발사체 개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1단 엔진을 개발하는 거였고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3단 엔진의 작은 탱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3단 엔진은 2016년경에 다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서는 이런 세세한 문제를 짚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우주 개발
그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행착오 중 하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조사위가 헬륨 탱크 고정부와 산화제 탱크의 구조를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술적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헬륨 탱크가 4.3G 정도에서도 이탈이 안 될 정도로 잡아만 주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잡아주는 구조를 바꾸려면은 탱크가 그 구조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고 나면은 다시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올해 예정된 재발사 일정은 조금 연기가 되지 않겠냐. 그 정확한 재발사 일정은 아마 이런 그 방법을 재설계하고 찾아내는데 찾아낸다면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그 10월 달에 이 누리호가 1차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이 해외 선진국들도 이 발사체 처음에는 대부분 다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예. 하여튼 이번에 때 우리가 실패했던 그 최종 원인이 나왔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좀 뭐라고 봐야 되고 이게는 대책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예. 제 기억으로는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 X가 네. 그 팔콘 9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발사를 우주 정거장으로 이제 상업 서비스를 하는 그 발사를 4번인가를 연속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예. 2015년 8월인가 6월인가 그 5번째 발사를 할 때 이게 실패를 했어요. 공중 폭발을 했는데 그 원인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누리호의 절반의 그 탱크 문제하고 아주 흡사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2단에서 나타났는데 2단에 거기도 헬륨 탱크가 위치를 이탈해서 그게 이제 산화제 탱크를 치고 그래서 산화제가 누설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고 그게 이제 폭발로 이어졌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우주개발 역사가 일천한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이제 제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이제 이번에 그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가 이걸 분석을 하면서 사실은 그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어떤 로켓의 잔해는 수거가 안 되고 어떤 그런 텔레메트리 정보에만 의존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좀 한계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나리오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텔레메트리에서 나타난 어떤 결과들은 팩트고요. 사실이고 그 사실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럴듯한 각본이 무엇이냐를 찾아낸 게 헬륨 탱크가 제자리에서 이탈해서 충돌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충돌 진동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다른 데이터들이 다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이 텔레메트리에서 얻은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 90%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헬륨 탱크가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물품을 찾고 아니면 그 잔해를 찾지 않더라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그 문제 부분의 원인 그리고 어떤 해결책까지 짚어주셨는데 재설계를 하고 뭐 또 다시 제작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시나리오니까요. 이 시나리오가 정말 맞는 시나리오인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확인이 되고 이 시나리오가 진짜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이에 근거해서 무엇을 보강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실험할 건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결론을 도출해냈으니까 아마 그런 일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차근차근 이제 기술적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내년 5월에 예정돼 있었던 2차 발사 예정일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적 보완이 거친 후에 재발사 일정이 정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언제쯤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글쎄 뭐 이게 질질 끈다고 좋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년 12월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재발사 노력을 할 거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 아마 내후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내년 연말이 아마 그 최종적인 어떤 상한선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많이 미뤄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다음 발사부터는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 건국대 이창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말초신경의 미세 구조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말초신경 속에 있는 섬유와 혈관 등은 물론 신경에 삽입된 전극 상태까지 조직 검출 없이도 즉시 보여주는 고해상도 3차원 영상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개의 광섬유를 접합해 초점을 서로 다른 2곳에 형성한 결과 기존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5.1배 깊은 부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로 쥐와 토끼의 말초신경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며 말초신경에 이식하는 로봇 의수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과 태양광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유용한 연료로 전환해주는 고효율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은 물을 수소로 바꿔주는 구리, 이산화티타늄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메탄이나 에탄과 같은 연료로 바꿔주는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촉매는 기존 촉매보다 60배 이상 높은 효율로 이산화탄소를 메탄과 에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과 사람,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내년 과학기술 문화사업에 24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과학기술 문화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민간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과학 레스토랑 운영이나 과학 굿즈 개발 등 6대 분야를 선정해 각 2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학을 주제로 한 예술 전시나 영화, 웹툰 제작을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 한 곳을 과학 문화 도시로 선정해 과학 특화 거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국립해양과학관과 공동으로 2022년 첫 해돋이 장면을 1월 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이번 중계는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 전망대에서 진행되는데 이곳은 한반도 독도간 최단거리에 있는 해상 해중 전망대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고성능 천체 망원경을 사용해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며 일출과 일몰, 달력의 유래 등 과학적 설명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전 국민을 들뜨게 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조기 종료 원인이 최종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완에 시간이 걸려 예정됐던 2차 발사일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향후 철저한 보완을 거쳐 발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우주 강국의 문을 열 누리호의 재도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